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면은 어떤 처리 방식을 띄는지 이런 거를 다뤄보진 않을 거고요. 제가 할 거는 당장 서버를 만드는데 알아놓으면 좋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걸 굳이 알아보는 이유는 일단 현실적인 이유로서 이 옛날 기계들을 아직 쓰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네트워크 기계가 장치들이 모두 비싸기 때문에 일단 옛날 기계들을 아직 많이 쓰고 있고요. 조금 이제 교육적인 이유를 들어보자면 최신 기술들이 이해하기 편리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단어를 몇 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서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호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의 개념부터 한번 듣고 지나가 볼까요? 이 단어들을 앞에서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버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긴 장치를 뜻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버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거를 굳이 부르는 건 아니고요. 서버는 정확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언가입니다. 무언가라는 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서버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뭐 서버 장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로 쓰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잡혀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무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딱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메이플 클라이언트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이게 서버나 네트워크의 전문 지식을 띠는 무언가의 단어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의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어쩌면 지금 제가 앞으로 그릴 토폴로지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장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토폴로지에서는 자주 쓰이죠. 네트워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호스트는 뭐냐? 네트워크에서 호스트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복잡한 단어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GUI 이런 걸 설명할 때의 인터페이스랑은 약간 뜻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쓰고 있는 랜 카드, 요즘에 메인보드에 달려있죠. 랜 들어가는 이런 구멍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걸 사용하려면 따로 카드를 달았어야 됐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네트워크를 접속하게 해주는 무언가의 하드웨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달려있으면 다 호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해를 제대로 잘 하셨다면 이 호스트는 서버, 클라이언트를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호스트 중에 이제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단어들입니다. 앞으로 좀 많이 언급을 할 거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한번 옛날 과거로 한번 돌아본다고 칠까요? 잠깐 참고하자면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그리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요. 뭐 서버는 그냥 달랑 본체 하나 그리고는 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이렇게 그리기 좀 번거로우니까 저는 모니터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석박사거나 공무원이거나 공업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클라이언트 한 대 딱 이렇게 받고 뭔가를 쓰고 있어요.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지뢰찾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옆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이랑 비슷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옆자리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메일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메일은 좀 다른데 일단 지금은 비슷하다고 치십시다. 뭐 메시지라고 할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떠오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선을 꼽는 거죠.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렇게 선이어서 그죠? 이 선에 이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뭐 선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내고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런 걸 명령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오는 걸 항상 받아라 이렇게. 그러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가서 받습니다. 그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낼 때는 뭐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걸 수정을 하든 해서 너는 이제 이쪽으로 보내라. 그리고 너는 항상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옆 사람이랑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 보는 걸 이제 옆에 있는 그 공학자가 봤습니다. 근데 그 공학자가 보기를 자기도 하고 싶대요. 여러분은 이제 4명과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당장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아까 했던 짓을 반복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을 잇고, 이렇게 선을 잇고, 이렇게 선을 이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왜냐면 이제 이쪽이랑도 통신이 돼야 되니까요. 대각선으로 잇는 거죠. 아, 이쁘게 잘 이었네요. 문제점이 뭔지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선을 이어야 되는 게 복잡해집니다. 5살부터는 진짜 좀 이제 그리기도 벅차겠네요. 그죠?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에 길을 이어주는 장치를 대신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브라는 게 처음 탄생했어요. 클라이언트가 4대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장치를 하나 둔다고 치는 겁니다. 이 허브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냐? 그러니까 완전 일차원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번호를 좀 붙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클라이언트 1, 2, 3, 4 있다고 치는데 클라이언트가 1번에서 4번으로 통신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선을 타고 허브에게 신호를 보내겠네요. 이 허브가 하는 일은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대상에게 통신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허브라는 녀석이 이걸 받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뭐 저는 4번에게 보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2번과 3번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걸 막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받고 나서 이거 내 거 아닌데? 4번 입장에서 이거 내 거 맞아. 이러면 통신이 되겠네요. 그죠? 뭐 당장 또 단점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1, 2, 3, 4번이 여러 번 여러 컴퓨터에게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통신을 하고 싶다고 할 건데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굉장히 이제 뒤죽박죽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막는 절차에서 막고 수용하는 절차에서 이거를 처리를 클라이언트가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오버헤드겠죠. 클라이언트가 이걸 처리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굉장히 이제 좀 불리해집니다.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허브가 좀 무식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릿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똑똑한 공학자로서 이제 이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별론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어디가 어딘지 판단을 중간에 있었던 허브한테 시켜보자. 이래서 탄생한 게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제 브릿지가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1번에 신호가 왔어요. 1번이 이제 4번한테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이때 브릿지 내부에서는 그 어느 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이블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게 이제 신호가 왔어요. 이제 4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이 테이블 조회를 해서 4번은 대각선 아래 오른쪽 아래로 간대. 오른쪽 아래로 보내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이러니까 당연히 아까 허브보다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처리할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주 좋죠. 자, 뭐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괜찮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브릿지 쓰고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 기능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이것보다는 좀 좋은 처리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테이블은 뭡니까? 당연히 뭐 하드웨어적인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무언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이걸 통짜로 처리해주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무언가를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이렇게 그리고요. 보통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브릿지랑 흡사한데 하드웨어적으로 이 방향을 처리를 합니다. 어디 인터페이스가 어딘지 이제 정확히 얘네들이 처리를 하고, 또 장점이 뭐냐면 브릿지에서 처리했던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다른 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LAN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하드웨어적으로 쉽게 지금 처리를 하니까 그 위에 다른 걸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버추얼 랜이 있고, 이거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여튼 뭐 기능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가격도 동시에 비싸졌다. 뭐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스위치까지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에 대해서. 이 위에다가 다시 적을게요. 허브. 자,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브릿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기능 이름으로 쓰입니다. 브릿지가.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그 점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뭐 혹시 네트워크를 전에 한번 배워보셨다 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나열했는데 좀 유명한 장치 종류가 하나 빠졌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라우터인데요. 라우터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애들이랑 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책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최단 거리를 구해주는 장치, 아니면 좀 더 자세히 적어놓으면은 외부 네트워크와 이어주는 장치, 서로 다른 범위의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장치,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지금 범위에서 뺐고요. 무엇보다 라우터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예정인
네트워크 범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잠깐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그 다음 시간에 범위 이야기를 마저 끝내고 한번 라우터에 대해서 마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작 끝으로 뭔가 있나 봅니다. 근데 네트워크에서 이걸 어디다 쓰지? 뭐 네트워크 범위라는 게 뭐 있어야 됩니까? 0부터 끝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좋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에 범위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제 IP 어드레스 이야기를 잠깐 꺼내 보겠습니다. IP 어드레스, IP 주소입니다. 컵부터 먹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그냥 간단한 개념이거든요. 자, IPv4. IPv4는 0, 0,0부터 255.25.25.25까지 쓸 수 있는 범위 주소 체계입니다. 근데 왜 하필 255냐? 뭐 그냥 이런 체계인 겁니다. 지금 딱 보면은 이진수죠, 그죠? 지금 이 1111 10진수로 바꿔보면은 255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정했어요, 약속을. 이런 주소 체계인데 숫자가 범위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좀 큽니다. 범위가 크니까 매끄럽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이런 쿼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오고요. 그러면 당연히 너는 뭐부터 뭐까지만 처리를 해. 너는 뭐부터 뭐까지만 처리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해놓는 게 속도적으로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적으로 범위를 만들어 놓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또 아무리 이게 범위가 큰다고 하는데 지구 전체의 인원이 쓸만한 범위는 아닙니다. 이걸로는 전 세계 사람들과 통신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지? 인터넷 못 쓰는 사람이 그냥 있는 건가?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공유기의 역할이 좀 큽니다. 공유기가 나왔네요. 아까 그 허브나 스위치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공유기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공유기는 이 중에서 좀 역할이 다릅니다. 네. 공유기가 가상의 IP 주소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튼 IPv4가 자주 쓰이고요. IPv6가 좋다는 말은 선행학습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쓰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라우터들이 많이 있고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막 있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쓰는 클라이언트로 오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특유의 프로토콜을 쓰라고 명시를 해놨을 겁니다.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뭔가를 타이핑을 했겠죠. IPv6를 해라. 얘는 IPv4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 과정에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작업이 필요하느냐? 이쯤에서 이제 이 라우터랑 이 라우터한테 IPv6를 v4로 전환을 해라 라고 이제 또 명령어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장치들이 IPv6로 뿅 하고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 하나씩 바꾸다 보면은 보수 작업이 계속 발생합니다. 안 해놓는 순간 이제 통신이 안 되고요. 그래서 IPv6로 전부 전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아직 IPv6까지 뭐 어떻게 고려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이제 IPv4를 저희는 쓰고 있고 IPv4조차 IPv6보다 범위가 작지만 따져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뭐 크기 비교를 시킨다든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좋은 알고리즘 써도.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범위 같은 기술을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범위를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개론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이제 범위 시스템은 클래스라고 부르는 약속이었습니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까 나왔던 0,0,0,0부터 아마 얘가 127일 텐데 여튼 뭐 25.25. 뭐 이런 식으로 쪼개기로 한 겁니다. 뭐 그냥 다 진짜 5등분 한 거고요. 너는 A 클래스 써, 너는 B 클래스 써 이러고 있고 얘네들이 좀 쓰임새가 다르긴 합니다. A, B, C는 뭐 일반인들이 써라, D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써라 뭐 이런 느낌으로. 별로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5등분으로 쪼개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적어지겠네요. 근데 사실 좀 너무 무식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컴퓨터가 3대만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개수가 많은 범위를 딱 받아서 쓰는 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자세히 정의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서브네팅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 프로토콜은 좀 세세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네팅을 언급을 할 때 이제 클래스 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클래스를 안 써도 됐다. 뭐 이런 뜻이죠. 클래스가 이제 없다. 클래스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클래스 언급을 왜 써요? 딱 봐도 얘만 쓸 것 같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우리가 백날 서브네팅으로 넣어줘도
클래스로 분류하는 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네팅이라는 방법을 쓴다. 근데 클래스라는 방법도 있고, 그 클래스가 뭐 역할 비슷한 것도 있었다. 뭐 이렇게만 지금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트워크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할까요?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달리고, 당연히 뭐 스위치는 여러 개 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스위치가 스위치를 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모나게 그린 이 범위는 특정 범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IP 주소가 192.168.10.0부터 몇 가지만 써라. 뭐 25까지 쓴다고 할까요? 간단하게. 192.168.10.25다. 자,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클라이언트 무식하게 물려서 막 192.168.25. 뭐 10 이렇게 하면은 이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내부 간의 네트워크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LG전자 그래. 아무거나 한번 불러볼게요. 뭐 그냥 건물만 다른 거잖아요. 건물만 다른 거니까 당연히 통신이 인터넷이 되겠죠. 구글은 또 뭐 어디 구글 있을 거고요. 구글.com 쳤는데 이게 뭐 그 미국에서만 들어가실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얘네들끼리도 통신이 되니까 라우터 간에 바로 그냥 뿅 하고 이어지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죠. 많은 또 다른 건물의 라우터들을 계속 거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라우터라는 이 장치가 하는 일은 무언가 또는 건물과 건물을 바로 거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건 뭐 아주 높은 사람이 정하는 거겠죠.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고, 컴퓨터공학 뭐 고학년을 지금 전공 중이시라면은 그래프네요. 자료구조의 그래프. 이게 지금 다 노드가 되고 엣지가 되는 거겠죠. 이거를 최단 거리를 구하고 뭐 처리를 하고 하는 거를 이제 라우터가 해주는 겁니다. 라우터는 이제 그 겸사겸사 다른 범위에 있는 네트워크끼리 통신도 되게 해주고 최단 거리를 구해서 해주게 하는 것이 이제 라우터가 하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장치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고려돼야겠죠. 항상 이상적으로 동작하기는 좀 많이 어렵겠죠. 아주 빠르게 최단 거리를 구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얘가 뭐 죽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터져도 금방 수복할 수 있는, 금방 거리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라우팅 프로토콜 설명할 때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